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세민입니다. 오늘 특강은 해양환경 보존과 교육에 앞장서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본 특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쉽고 편하게 해양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해양환경 문제에 관한 보다 깊숙한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해양환경 주제들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8회차 강연을 마지막으로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도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접속해서 또 강의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안내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모두 함께 해주신다면 추첨을 통해 20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강연이 끝난 후 진행될 Q&A 시간 채팅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추첨을 통해 6분께는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해양생물, 해양바이오를 주제로 바다에서 새로움을 얻다, 해양바이오 기술 강연을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차형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공과대학교 차형준입니다. 네, 오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바이오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중 약 80%가 바다에 살고 있지만 이 중 우리가 아는 해양생물은 2%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해양생물 자원과 생명공학 기술이 만나 해양바이오 산업이 고부가 가치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 강연을 통해서 해양바이오 산업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해양바이오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친 영향과 그 발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해양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구는 사실은 더 바다, 물이 더 많은 이런 지구입니다. 물이 더 많죠, 육지보다. 그래서 우리가 워터 플래닛이라고 불러도 우리가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바다는 이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구 부피로 따지면 90% 이상이 우리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중요성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생명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또 바다는 육지에 비해서 이 환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극한의 환경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바다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10m 들어갈 때마다 일기압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m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10기압이 더 높아지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압력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온도도 그렇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바다 밑에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이런 해저 열수구 같은 곳이 있어서 굉장히 다른 육지에 비해서 환경이 아주 극한 그런 환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는 아주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물 다양성이라 부르고 있는데 지구 전체 생물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33만 종 정도가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식을 통해서 하는 이런 물고기 포함해가지고 1% 미만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99%는 아직 잘 사용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생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해양 생물에 관심을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육지에도 이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 이 해양 생물들은 뭔가 육지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육상과 다른 이 생리나 이 대사 시스템으로 발전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커다란 것이 이 물이 매질입니다. 즉, 우리가 육지에서는 생명체와 생명체, 생물과 생물 사이에 이 공기가 놓여 있죠. 근데 바다에서는 생물과 생물 사이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매질이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육지에 비해서 어떤 다른 생명체에 우리가 침입하기가 쉬운 그런 환경이 됩니다. 물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공기보다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특히 이 외부 침입에 대한 이 방어 기장이 이 해양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특한 것이 이 바다에서는 유연한 몸을 가진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파리 같은 거죠. 이 해파리 같은 것은 우리 육지에서는 살 수 없는 생물이죠. 우리는 이제 이 기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해파리가 육지에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육지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이 바다에서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랑크톤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붙어서 생활해도 충분히 가능한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이제 산호 같은 것들도 있겠고요. 많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홍합이라든가 굴 같은 것도 다 붙어서 생활하죠. 걔네들은 이제 먹이를 우리가 가서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 없이 물에 흘러다니는 그 먹이를 걸러서 먹는 이제 필터 피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바다에 있는 생물들과 이제 육지에 있는 생물들은 많은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양 바이오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독특한 특질을 갖고 있는 이 해양 생물들을 또는 이 해양 생물에서 유래하는 어떤 물질이나 소재들을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인류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학 기술이 이 해양 바이오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해양 바이오 기술로 이루어진 산업이 이 해양 바이오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육지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제품군들을 이 해양 생물로부터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 바이오 자원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다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양 바이오 산업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류군으로 나눠지는데 뭐 자원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식품, 의학, 의료, 화학, 에너지, 또 연구 개발 서비스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중간에 식품, 의학, 의료, 화학이 아무래도 이제 이 실제적으로 해양 바이오 쪽에서 많이 이제 큰 이제 산업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이제 차세대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이제 그런 시기가 저희들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해양 생물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해양에도 이제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미생물은 지구의 어느 곳에서도 다 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아주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바다 어떤 물뿐만 아니라 해양 동물 안에도 있고요. 또 해양 식물 안에도 있고 붙어서 살기도 하고 그 아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이 해저 열수구에도 이런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은 이 아주 다양한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해양 미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육지의 미생물들은 마찬가지로 생산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생화학적 순환의 조절자를 하는데 바다에서도 똑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 바닷물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염도가 높죠. 그래서 그런 호염성 미생물들도 있고 또 아주 높은 압력에 살 수 있는 호합성 생물 또는 우리 극지라든가 이런 아주 추운 지역에 살 수 있는 미생물인 저온성 미생물 또는 아까 열수구처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고온성 생물. 그래서 아주 그런 환경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 우리가 해양 미생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1% 정도만이 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많은 양을 얻어야지만 어떤 다음에 활용이 가능한데 거의 99%는 배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걸 알 수 않는 것도 쉽진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있는 것을 알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첨단 바이오 기술인 어떤 유전 기술인 메타지놈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또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미생물을 이용한 어떤 성공적인 이런 케이스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DNA 중합 효소입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 이 PCR이라는 기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검사들을 할 때 아마 PCR 검사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PCR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핵산을 증폭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효소가 이 DNA 중합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PCR 방법이 기본적으로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37도로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PCR 반응할 때 90도, 100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때 그 37도의 효소들은 다 망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PCR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효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PCR 방법이 개발이 더뎌 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온천 지역에서 이런 효소가 미생물로부터 발견된 이후로 이 PCR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근데 그 PCR 방법이 그동안 그 온천에서 나온 미생물로부터 나온 효소는 좀 에러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바다, 이 아까 해저 열수구라는 곳이 있었죠. 거기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고온성 미생물에 찾은 이 중합 효소가 굉장히 좋은 효소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런 어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PCR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이제 벤트 DNA 폴리머레이즈인가 PFE DNA 폴리머레이즈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중합 효소들이 이 해양 미생물로부터 찾아진 아주 좋은 그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수소 에너지를 개발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수소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앞으로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수소 경제로 이제 점점 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라는 것이 일단 탄소가 없기 때문에요. 태워도 물과 산소만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이런 에너지원이 되죠. 그러면서도 화석 에너지보다 발열량이 3배가 높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지금 현재 모순적인 방법이에요. 이 수소를 태우면 물은 이산화탄소는 안 나오는데 현재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의. 그 이유는 현재 천연가스를 개지를 해가지고 CO2를 빼면서 거기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깨끗한 수소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 수소입니다. 즉 미생물이 수소를 만들게 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키오스트 해양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이 해저 열수구로부터 고온성 고세균을 찾았고 그것이 굉장히 수소를 잘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현재 균주 개량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실증 시설에서 현재 열심히 실증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 미세조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미세조류는요, 크기가 한 수 마이크로에서 수백 마이크로 정도에 되어 있는 이 광합성을 하는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이즈의 식물성 플랑크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미세조류라고 그러고 바다에 사는 것들을 해양 미세조류라 부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 규조류, 다이아톰 같은 것들이 있고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굉장히 그런 미세조류들이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세조류입니다. 이 미세조류들은 광합성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또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천연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천연 화합물들이 뭐 여러 가지 항산화라든가 항균, 항바이러스, 뭐 항염증 같이 아주 우리한테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해양 생물 자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 미세조류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찾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잘 많이 배양을 해서 많은 양을 이제 얻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양 배양 기술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광합성을 해야지 얘네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장 안에서 이 가둬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깥에서 저런 식으로 아주 이 태양빛을 통해 가지고 배양하는 커다란 시설, 이런 건 이제 육지에서 하는 시설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육지에는 또 많은 이제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바다에다가 배양장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미세조류를 많이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피룰리라는 것이 해양 미세조류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미세조류인데요. 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단백질이 많아가지고요. 스피룰리라를 배양을 해서 그 자체를 그냥 우리가 이 단백질 원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룰리라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담수 미세조류 중에서 이제 크로렐라가 굉장히 유명하죠. 마찬가지 스피룰리나도 비슷한 이제 단백질 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떤 식품에 같이 넣는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뭐 동물 사료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으로 현재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미세조류 중에서는요, 이 몸 안에다가 이 오일을 잘 축적할 수 있는 미세조류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방법은 이 식물성 오일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시켜가지고 디젤과 굉장히 비슷한 에너지원인 바이오디젤을 만드는데, 현재 사용하는 식물성 바이오매스들이 주로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식품과 경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식품의 이제 그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도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먹지 않는 미세조류로부터 이 오일을 뽑아내서 그것을 바이오 디젤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을 사용하자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조류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조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해양 자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이 해조류 양식이 잘 개발이 돼 있잖아요. 해조류는 이 바다에서 빛이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 가지고 바다가 빛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사는 곳이 이제 녹조류 쪽이 있고요. 뭐 파래 같은 거가 있죠. 매생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중간 정도를 우리가 갈조류, 뭐 미역 같은 거, 톡 같은 거가 있고요. 조금 더 빛이 잘 안 들어가는 깊은 곳에 사는 것이 홍조류가 있습니다. 김이라든가 우뭇가사리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해조류들이 현재 우리가 양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이 양식을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현재 이런 해조류를 이용한 많은 좋은 성분들과 그것들을 활용하려는 이 바이오 기술들이 이 해조류 쪽을 통해서 해조류를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애를 낳고 나면은 미역국을 먹죠. 워낙 미역에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그 미역 말고도 굉장히 해조류에 좋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또 화장품 같은 거, 또 더 나아가서는 의약품 쪽에 이런 성분까지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소재를 한번 찾아보죠. 이 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조류인 우뭇가사리에 나오는 추출한 다당류인데요. 폴리사카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좀 저급으로 만들 경우에는 이제 아가라고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생물 배양할 때 그 고체 배지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음식에 사용하는 이 첨가물로도 사용합니다. 얘네가 쉽게 굳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 굳을 수 있는 성질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요거를 조금 더 고순도로 만들어 가지고 아가로스라는 성분으로만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에 이제 DNA를 분리할 때 이 전기영동 젤을 만드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런 고부가 같이 이제 소재가 됩니다. 또 해조류에서 많이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 알긴산, 알지네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갈조류인 미역이나 다시마에서 추출한 이 다당류인데요. 얘는 우리 몸에서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사실 거의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특징이 이 바다에 있는 칼슘 이온과 손쉽게 결합을 해가지고 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 그동안 많이
뭐 연구 쪽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것도 약물 소재를 이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역류성 그 위궤양 같은 데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짜먹는 그런 거 있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제품들이 이 알긴산을 기반으로 만든 위장에 사용하는 이제 위에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또 해조류를 이용해 가지고요. 해조류에는 이제 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해조류도 굉장히 좋은 이제 우리가 이 에너지원을 위한 이제 바이오매스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에탄올을 만들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에탄올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뭐 많은 육상에 있는 바이오매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에탄올이라는 에너지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에탄올이라는 것이 손쉽게 우리가 가솔린이나 섞어가지고 이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나라는 의무적으로 에탄올을 이제 섞어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해조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에탄올을 만드는 연구들도 많이 현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동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어류라든가 연체동물들, 또 불가사리 같은 급히동물도 있고요. 또 해파리, 말미잘, 뭐 독특한 산호 같은 것도 이제 동물에 들어가죠. 또 개, 새우 같은 거. 그리고 이 플랑크톤, 굉장히 자그마한 이제 사이즈의 미생물 같은 건데,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죠. 아까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제 우리가 미세조류라고 부른다 그랬는데요. 이 동물성 플랑크톤은 이제 동물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부터 아주 커다란 사이즈의 이제 동물까지 이 해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동물도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해양동물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이제 그런 성공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조금 좀 약하죠.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이제 알려진 성공 케이스가 바로 이 진통제 개발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바다 달팽이 청자 고동에서 발견된 신경차단 진통제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이거는 몰핀의 1000배의 진통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2004년도에 미국 FDA 승인이 받고 2017년도에 거의 2,7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달성된 굉장히 커다란 효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저런 제품명, 프리알트라는 제품명으로 이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거보다 더 커다란 것은 사실은 이 항암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통제보다 항암제가 시장이 더 크니까요. 아시겠지만 뭐 우리 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제 커다란 앞으로 인류가 닥친 이제 미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암을 얼마나 잘 치료할 것인지. 점점 이제 인류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암이 점점 빨리 발견되고 계속 발견되면서 이 항암 치료에 대한 이제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양동물 활용해서 이 항암제를 성공한 케이스가 이 검정 해변에 있는 해면으로부터 발견된 항암 물질입니다. 뭐 해면 하시면은 뭐 잘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판지, 뭐 우리 만화의 스판지밥에서 나오는 이 스판지가 바로 이 해면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항암 물질이 발견됐고요. 얘는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지방 육종을 치료하는 이런 항암제로 개발됐고요. 이거는 2010년, 앞에 거보다는 좀 늦었지만 2017년도에 전 세계에서 3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창출한 굉장히 커다란 시장을 갖고 있는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제품명 할라벤으로 해가지고 현재 임상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 해양동물로부터 또 많은 좋은 소재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키틴 키토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각각류인 개나 새우로부터, 얘네들이 이제 껍데기가 외부 쪽이 이제 딱딱하잖아요. 근데 키틴 키토산은 이 유기물질이면서 다당류입니다. 이 셀룰로스가 이제 육상에 있는 이제 나무가 대부분 이제 셀룰로스로 돼 있죠. 셀룰로스가 지구상에 가장 많은 다당류라 보면요. 이 키틴 키토산이 그 다음 두 번째를 차지하는 이런 유기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키틴 키토산은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아요. 항균 성분도 갖고요,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 몸에서 무해하고 또 잘 분해가 될 수 있는, 물론 뭐 상대적인 분해지만 어쨌든 분해가 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키틴이라는 것이 손쉽게 잘 용해가 안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키토산이라는 소재로 바꿨고, 이것들은 뭐 다양한 곳에
우리 지열 제품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료용 소재, 또 화장품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식품 보재제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하는 좋은 이 성분의 다당류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또 말씀드리면서 이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 가치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사람한테 사용하는 그런 소재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해양에서 나오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좀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좋은 소재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홍합으로부터 좋은 이제 소재를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접착 단백질입니다. 이 접착 단백질은 홍합이 접착하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이제 표면에 붙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접착제 물질이 되겠고요. 이 홍합으로부터 이런 접착 단백질을 우리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의료 쪽이라든가 또는 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접착 소재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다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파가지고 수술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피부를 봉합을 꼭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스테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관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직이 관통된 곳에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영구적인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흉터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좀 안 좋은 환경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피부 밖은 그래 흉터가 좀 남더라도 살아나가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좀 심리적인 좀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아나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몸 안이 문제고요. 우리 몸 안은 기본적으로 70% 이상이 물로 차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 장기들이 대부분이 움직이고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꼬맨다 할 때 잘못하면은 얘네들이 찢어질 수 있고요. 마지막 오른쪽 그림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혈관이라든가 장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로 묶었는데 잘 묶지 못하고 그 틈이 벌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혈액이라든가 어떤 체액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문합부 누출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잘못 일어나면요. 만약에 이게 장이라 그러면은 이 장에서 장액이 나옴으로써 우리 몸에 이제 세균이 감염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폐혈증으로 죽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봉합사라는 것이 사실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현재 대안이 없기 때문에 봉합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봉합사 같은 거나 아니면 스테이플 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또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떤 골절용 핀을 가지고 이용해서 붙이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뭔가 손쉽게 접착제 같은 것들을 발라서 봉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게 두 가지 구의 제품군들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런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계열의 화학 접착이 되겠습니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계열이라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이제 순간 접착제, 우리가 이제 집안에 사용하는 이제 순간 접착제 같은 성분이거든요. 물론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독성을 좀 낮췄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독성이 많이 높습니다.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Y축을 조직 접착력이라 부르고요. X축을 이 적합성, 무해성이라 보면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같은 이 화학 접착제는 접착력은 좋은데 굉장히 독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이런 단백질 계열의 피브린 같은 단백질 계열의 바이오 접착제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피브린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혈액에서 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열 제품으로 개발된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들은요, 이렇게 뭉치면은 어느 정도의 접착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착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열 제품이지만 이 PV라는 이 제품을 의사들이 아까 같이 실을 꼬매고 나서 혹시도 있을 수 있는 이 누출을 막기 위해서 위에다가 실을 꼬맨 데 위에다가 이제 발라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제품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접착력은 굉장히 낮은데 무해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아까 화학 접착제는요, 우리 완전 피부 바깥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몸 안에는 사용이 사실 금지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인체 내부에 안전하고 강력하게 접합할 수 있는 생체 접착제가 현재까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접착력도 좋고 또 독성도 없는 이 차세대 의료용 생체 접착제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걸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차세대 의료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럼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어디 있느냐? 현재 나와 있는 소재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필요 조건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소재로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 안에 성분들이 특히 움직임이 많고 이 굴곡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접착제는 기본적으로 접착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몸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여줘야지 접착이 유지가 되는데 화학 접착제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연한 접착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 안은 70% 이상이 물로 차이기 때문에 이 물 속에서 접착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생체 적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독성이 없어야 되겠고, 또 많은 것들이 새로 외부에서 들어간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없어져야 돼요. 자기의 역할을 하고 나서 없어져야지 나중에 이런 만성 면역 반응, 염증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분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소재는 새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 찾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바다에 있는 생명체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홍합이 만드는 이 접착 단백질이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홍합은 이 발로부터 이 실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끝에 이 접착제를 이제 분비해가지고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족사와 이 끝에 있는 접착제가 얘네들이 접착력이 하나가 한 10kg 정도 이상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개 정도의 이 실이 있었고 접착제가 분비가 된다 하면은 거의 200kg의 이제 물체를 접착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힘을 갖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손으로 뗄 수 없는 거죠, 홍합이. 그래서 우리가 홍합은 굉장히 떼어내기 어려운 이제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홍합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표면에 강하게도 그리고 유연한 접착이 가능하고요. 또 물에서 접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접착성도 좋고 우수하고요. 또 이런 면역 반응이라든가 생분해성이 우수하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접착 단백질을 잘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만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인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자연 추출해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한 단백질 1g을 만들어냈는데 거의 10,000마리 홍합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실제적인 응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홍합이 만드는 접착 단백질에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유전자 안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유전자를 다른 생명체에 넣어서 만들게 하는 이제 이런 유전공학 방법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법과 같은 방법인데 저희도 이제 미생물에 넣어서 미생물 1리터 액체 배양을 하면은 홍합 10,000마리가 만드는 양을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응용이 현재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의료용 조직 접착제 개발에 대한 건데요. 저처럼 이제 동물을 절개하고 나서 피부를 기본적으로는 실로 꾸며야겠지만 이렇게 접착제를 바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르면 바로 지금 손을 떼면 이게 떨어지는데 바로 의료용 가시광선을 쪼여주면요. 그 단백질 분자들끼리 서로 연결되면서 말랑말랑한 하이드로젠이 되기 때문에 바로 봉합이 되면서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그런 조직 봉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봉합사를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접착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걸 이용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도 안전한 접착제가 개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 실런트 개발에 대한 건데요. 실런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기에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을 메꿔주는 것들을 우리가 실런트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했던 것은 이 방광 누공입니다. 이 방광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리적으로 구멍이 나서 자기 소변이 그냥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냥 바로 계속적으로 새는 거죠. 약간 요실금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요실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새는 거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이제 구멍이 났기 때문에 그냥 바로 새는 거라서 사실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일어나고 남자도 일어나지만 많은 나라 중에 특히 이런 아프리카라든가 인도 쪽 지역에 이제 좀 개발도상국에서 아무래도 의료 기술이 조금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여성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매년 많은 여자 환자들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방광에 구멍을 뚫고요. 이건 이제 그 G 방광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구멍을 바로 이제 메꾸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수중 접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 속에서 바로 그 구멍이 메꿔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채우더라도 방광에서 바로 이 빨간불이 나가지 않고 이 압력을 견뎌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엑스비보 실험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 장기를 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돼지 모델이 되겠고요. 돼지의 이제 이런 방광 누공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실제 실런트를 이용해 가지고 실링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직 분석을 보시면요.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쉔 서저리를 해가지고 처리하지 않은 것이고요. 보시면은 바로 그대로 그 네모 박스 안에 구멍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방광 누공이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피브린이라고 아까 이 단백질 접착 제품인데 실제적으로는 지혈제이기 때문에 접착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구멍이 나 있고요. 하단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봉합사.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현재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랑 같이 협업했던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봉합사가 너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봉합이 돼가지고 어디에 구멍이 있었는지 몰라게 됐는데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봉합사의 실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저희 단백질 가지고 한 건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구멍이 잘 메꿔지고 또 재생도 잘 됐고 어떤 염증 반응이라든가 면역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 골 생성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인류 점점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뼈가 약해지는 거죠. 지금 뼈의 가장 문제점, 특히 이제 치아 쪽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 다들 이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거는 치아가 흔들리는 거고 사실 그 밑에 있는 잇몸이 약한 거죠. 결국은 잇몸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뼈를 재생시켜야 되는데 뼈는 그대로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거를 척에 이제 뼈를 생성시킬 수 있는 초기 물질이 필요한데 그 이제 우리가 골 이식제라고 뼈가루라고 부르는 골 이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물뼈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아니면은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한 뼈 이식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놔두면요, 그냥 우리 몸 도망가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바인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접착 단백질을 가지고 이 수중에서 접착할 수 있는 이 소재이기 때문에 물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바인더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골 이식제만 넣은 거에 비해서 뼈가 더 꽉 차고 또 골 밀도도 거의 정상에 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CT 그림을 보시면요, 마이크로 CT에 보면은 그 제일 위쪽에서는 골 이식제만 넣은 경우에는 골 이식제 가루들이
막 도망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뼈도 굉장히 약하게 생성되는데 밑에 아래쪽을 보시면요. 저희 접착단백질로 같이 바인딩한 골 이식제는 이 도망가는 것 없이 굉장히 단단하게 두껍게 뼈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뼈 보강할 때 환자들이 거의 6개월 동안 발치하고 나서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임플란트 하기 전에 6개월 정도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치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식 섭취하는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정도를 우리가 그 시간을 단축만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 환자의 삶의 질을 우리가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얘는 약물 전달 치료 쪽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 접착성 소재를 가지고 어떤 쪽으로 또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약물에다가 접착성을 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약물을 먹을 때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먹거나 입으로 넣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이 정맥 주사로 이제 우리 몸에 찔러 넣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어쨌든 모든 것이 나중에 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다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곳에는 실제적으로 약이 많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약물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신 독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만약에 이 약물에다가 이 접착성이 부여되면은 우리가 그 약물을 아픈 곳에만 집어넣고 그럼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나노 사이즈의 입자로 만들어서 이 암이 있는 곳에다가 붙여서 찔러 넣고 그 암 쪽에 들어가면서 이 암 환경에서만 와해되면서 이 약물이 항암제가 방출돼서 암을 죽이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해봤습니다. 손쉽게 스프레이 방법으로 이렇게 암이 있는 곳에다 뿌려주면요. 얘네들이 암에 있는 곳에만 오래 남게 됩니다. 접착성이 없는 입자들은요. 금방 암에서 없어지면서 이 마지막 종착지인 이제 키드니, 간으로 가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 이 접착성을 갖고 있는 입자를 이용하면은 거의 암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효과적으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줄기세포 전달해서 심근경색 치료해야 되는 것만 또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심근경색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특히 중년의 남자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병이 되겠고요. 돌연사 1위 질환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이 혈관에 문제가 돼가지고요. 이 산소가 전달이 안 되면서 이 심장에 이 괴사가 되면서 심장벽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약하게 되면서 이 심장벽이 얇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거기 압력이 걸리면 이제 터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바로 이제 죽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이제 병이 바로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근경색이 일어나면요, 다시 정상으로 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받아서 이제 바꾸는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공여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심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은. 그래서 그 공여자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 치료 기술로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줄기세포, 즉 다른 조직으로 분화가 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넣어서 이 심근벽을 좀 되살려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심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굉장히 압력이 높고 산소도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그냥 찔러 넣으면요. 바로 95% 이상이 줄기세포가 바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남아있을 수 없죠. 바로 압력이 걸리고 다리 혈관을 통해서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남아있는 줄기세포들도 바로 죽게 됩니다. 산소가 없는 조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이거를 우리가 접착단백질에다가 둘러싸여 가지고 수중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와해되지 않으면서 이 괴사된 부분에 오랫동안 줄기세포를 남아있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경우에 저희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줄기세포가 없는 것들은 조만간에 바로 없어지는데 저희 접착단백질과 줄기세포를 넣으면요
4주가 되더라도 이 괴사가 된 이 심근벽에 줄기세포들이 오래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밑에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조직 분석에서 보시면요. 가장 왼쪽이 이제 심근경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벽이 굉장히 얇게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것이 이제 줄기세포만 주입된 건데 마찬가지로 살짝은 뭐 이 벽이 살짝 두꺼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효과는 거의 미미합니다. 하지만 저희 단백질과 같이 줄기세포를 넣으니까 굉장히 두껍게 다시 얘네들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까지는 안 갑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최소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시적인 이제 충분한 치료 효과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뭐 심장을 나중에 공여자가 생겼을 때 심장을 이제 바꿔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홍합접착 단백질이라는 새로운 원천 소재를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원천 해양 바이오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의료 접착제, 의료용 소재, 그리고 약물 전달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저는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단순히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개발한 것만 가지고 이제 연구로 논문으로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술 사업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피부 접착제용으로 해서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해양에 대해서 해양 생물 자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해양 바이오 기술 산업 기술과 그것들을 이용한 어떤 성공 케이스를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해양 바이오 메디컬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바이오 소재 개발과 그것들을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예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해양 바이오는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해양 바이오는 상대적으로는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 해양 생물이라는 것이 육지에 비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양 생물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해양 바이오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양생물의 특성과 다양성, 그리고 잠재성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 해양바이오 산업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알찬절하 구체적인 설명 덕분에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간략하게 Q&A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구 전체 생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바다 생물들이 육지 생물들보다 덜 연구가 되고 활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해양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중요한 국가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해양 생물이 현재 많이 대상으로 연구 대상으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양에 있는 생물들을 우리가 잘 확보하고 찾아내기, 그러니까 뭔가 좀 해양감 하면 뭐가 그런 아직은 미지의 세계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양하면 뭔가 이 현재 다른 바이오 기술도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양 생물에 대한 그런 좀 약간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렵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해양 바이오 기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이오 기술 자체는 툴은 같은데 이 해양 생물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해양 생물에 대한 특성을 좀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현재 있는 바이오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바이오에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해양 생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또한 거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다른 육상 쪽에 비해서는 이 연구비도 적고 이쪽에 이제 지원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갖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 분야도 많이 이제 해양 쪽에서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영준 님이신데요.
홍합 단백질 이외에 다른 해양 생물들의 접착 기술이나 접착을 위한 성분과 원리를 착안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라고 네. 여쭤보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양에는 붙어서 생활하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 홍합뿐만 아니라 뭐 따개비도 있고요, 굴도 있고,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담수에도 있을 테고, 또 붙어서 생활하는 생명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바다가 아니라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있는 어떤 성분들을 분자 레벨로부터 이해하면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대량 생산해서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홍합이라는 대상도 거의 40년 이상이 된 굉장히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대상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제적인 이제 적용이라든가 활용에 대한 이제 성공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다른 생명체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개비 같은 거, 따개비 시멘트라 불러가지고 사실 따개비는 홍합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아직 잘 몰라요. 그거를 거기에 있는 성분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기초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많은 연구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좀 오래되면은 또 새로운 소재들에 대한 것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다른 연구자들이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기초 단계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텐데요. 백태연님께서는 인상적으로 강의를 들으신 것 같아요. 질문을 두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량 배양 기술 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몇 명의 식량을 담당할 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해양 바이오 기술의 대량 배양 기술을 통해서 식량난 타악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해양 바이오는 사실은 식량이랑 관련 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수산이라든가 수산 바이오 쪽, 그래서 뭐 양식이라든가 또 그쪽에 관련된 것이 주로 이제 식량 쪽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양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배양 기술이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배양하거나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해양 자원들이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해조류 쪽은 이제 가능을 좀 하지만 다른 쪽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양 기술도 많이 지금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해수 농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해수 농업의 기술력의 동향은 어떠한지, 또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로 발전되었는지 그 실현 가능성이 좀 궁금하다고 여쭤보셨습니다. 예. 이거는 제 그 강연과 좀 관련이 없는 쪽이긴 한데요. 바닷물 담수화 기술은 사실은 많이 돼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기업에서 저기 중동 쪽에다가 이미 그런 시설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담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이용해 바닷물을 이제 그런 담수화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 별로 필요성이 느끼지 않죠. 물론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바닷물에서 좋은 성분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뭐 거기에 그 바다에 있는 이런 동해에 있는 그런 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담수화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뭐 우리 먹는 물로 거기다 미네랄 좀 섞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좀 고부가치 이제 마시는 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쪽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담수화 쪽을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물이 부족한 이 중동 쪽에는 이미 담수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뜨겁게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쭉쭉 읽어 드릴 텐데요. 하경인 님이십니다. 유용한 해양 바이오 기술이 많아 보이는데요. 어려운 기술이라 좀 상용화되어도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상용화가 되기까지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용화 된다는 거는 물론 분야에 따라서는 값싸게 만들어야 되는 분야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쪽이라든가 뭐 어떤 의학 쪽에는 조금 비싸게 만들더라도 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뭐 기술이라든가 공정이 많을 테니까 좀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실제적으로 이제 실용화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잠 자는 여우님이신데요. 연구자들이 어떻게 특정 해양 생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고요. 수많은 생물과 성분 중에서 유익한 성분을 발견하는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좀 질문이 좀 길죠. 예. 특이한 성분이나 효과를 발견할 때까지 무작위로 연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의 특정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게 연구자들도 가끔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해양 생물들을, 다양한 생물들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어떤 좋은 성분들을 찾아낼 노력하는데 문제는 무조건 막 거기서 성분들을 찾아내기는 어렵거든요. 뭐 하다가 보면은 뭐 찾아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대상을 생각을 하고 적용을 생각을 하고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어떤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뭐 기준이라든가 어떤 툴이 가능한데 뭐 아무것도 없는 무조건 해서 이 성분들이 좋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조건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상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항균 물질을 꼭 찾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항균 시스템 그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여러 그런 해양 생물로부터 그런 추출물이라든가 어떤 물질들을 뽑아서 이제 항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성분을 찾아내는. 그래서 기준을 좀 만드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로시님인데요. 이분은 질문과 함께 의견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바이오 수소와 바이오 디젤은 에너지원으로 생산할 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원으로 생산되어서 화석연료를 대체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에너지 쪽이 아무래도 이제 이 석유로부터 시작된 이 석탄 에너지에 비해서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겠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좋은 에너지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 거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바이오 에너지라도 그 처음에 이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이 바이오매스 성분들이 어떻게 갖고 오냐에 따라 지금 사실 환경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디젤 같은 거, 이제 해양이 아니라 우리가 육상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 동남아시아 같이 이제 더운 나라에서 이 바이오매스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오매스들을 많이 키우게 해가지고 여기 가기에 그쪽의 환경이 망가지는. 그래서 그거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 자원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쪽에 막 산림을 다 없애고 거기를 그 넓은 곳을 그거를 키우는 또 이런 농장을 만들면서 도리어 또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또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양한 같이 좀 고려를 하면서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송영준 님이신데요. 환경 변화로 인해서 해수온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험에서 해양 생물과 미생물의 활용 기술 개발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상용화 과정에서 효율적인지도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지금 질문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예, 해수온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예, 그건 맞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살아있는 생물들과 거기 있는 미생물들이 사실은 자꾸 변하게 되죠. 네. 근데 사실 저희들은 거기 있는 생물과 미생물들을 좀 잘 확보하고 그걸 다양하게 이제 잘 키울 수 있는 배양 기술이 되면요. 한번 확보해 놓으면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바뀌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 외부로부터 바다로부터 계속적으로 확보해야지만 그 초기에 이제 원천 소재를 물질, 원 생물들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그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양의 환경이 변화가 되면은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생물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아낌없는 질문, 답변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강의 질문들이 아유 많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 사후 설문조사 함께 해주신다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20분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설문조사는 채팅창 상단에 띄워드린 링크나 라이브 종료에 뜨는 화면 속 QR코드 접속해서 나의 강의실에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일 1시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참여 가능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러닝 교육과정 학습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교육 신청란에서 해양환경 온라인 전문 방제 교육을 신청하신 후에 수강하시면 추첨을 통해 50분께 소형 캐리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양환경을 주제로 총 8번의 강연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체마다 저명한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가지게 돼서 저 또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로서 올해 마지막 라이브 특강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꾸준히 노력하면서 해양환경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8회차 강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